정보보호 개론. 저희 이제 컴퓨터공학부에 소프트웨어 트랙에 정보보호 관련된 교과목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 하죠? 서 교수님이 해요. 서 교수님과 저하고 둘 다 정보보호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암호기술 쪽으로 전공을 했고 서 교수님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쪽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과목 이름은 정보보호 개론이지만 제가 전공한 암호기술 위주로 정보보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학기 때에는 서 교수님이 또 서 교수님 전공 분야인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2과목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우리 학부에서 제공이 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정보보호 개론이지만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백신, 피싱, 스팸, 해킹, 침입탐지, 디도스, 방화벽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죠. 매스컴에서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 뭐 북한 사이버 어택 뭐 별의별 소리들 다 이제 매스컴에서 들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수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 수업 요런 내용들은 아마 서 교수님께서 다루실 거고요. 요 밑에 보면 공인인증서 여러분들 쓰세요? 공인인증서? 네. 전자서명 인증서 갖고 하는 거죠. 요즘 또 핫한 게 있어. 비트코인. 그렇지. 요거 암호기술 쪽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교과가 정보보호 개론 교과. 암호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 중에서도 암호기술을 사용해서 정보보호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 학기 동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순수 이론 과목이고요. 그래서 실습 과목이 아니니까 40명이 아니라 60명까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반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60명까지 하니까 거기에 이제 60명 안에 들어오시면 수업을 듣는 거고 못 들어오면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의 학문, 특히 우리 컴퓨터 공학 관련된 그 공부를 할 때 그 기술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고 있고 나왔는지 또 현재의 컴퓨팅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이해하려면 그 기술 자체를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기술과 관련된 환경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얘기는 조금 이제는 좀 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완전 이게 현실화된 그런 세계 시대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 교과목 소개 끝나고 다른 걸 통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예요. 컴퓨팅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3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기 시작점에 있어요. 몇 년 뒤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4학년 될 테니까 내년이면 취업하실 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야 돼.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아주 힘들 거야. 나는 좀 있으면 은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4차 산업 혁명은 옛날에 오래전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그렇죠? 그게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비쿼터스가 뭐냐? 5A라는 용어로 우리가 유비쿼터스 설명을 해요. 되게 옛날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이 딱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장치, 어떤 네트워크를 쓰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유비쿼터 시대입니다.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못하는 게 없어요.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퍼베이시브라는 용어가 유비쿼터스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내재성이라는 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주변에 이 컴퓨팅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막 숨어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 Io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 사물 인터넷은 뭐예요? 기존의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지 않던 그런 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컴퓨팅 장치가 들어간 거야. 의자, 책상에 컴퓨터. 컴퓨팅 장치라는 건 뭐겠어요? CPU랑 메모리. 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가 동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의자, 책상, 별별 거에 다 이제는 들어간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지능화. 모든 거에 AI가 이제 들어가요. 그런 시대에 왔고요. 그리고 융합이라는 용어도 이제 조금 오래된 용어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요즘 막 융합해가지고 융합학과를 만들어버렸어요. 걱정되고. 학생도 없는 융합학과. 여러분들 원해요? 원래 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 녹화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 뭐라 그럴까. 대학이 되게 위태로워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 학생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후배들 한 몇 년 뒤면 대학의 정원이 뭐 4,000명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2,000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반은 대학이 어떻게 돼? 문 닫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지금은 조금 대학들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니까 대학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계속 살아남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짓들을 뭔가를 해. 뭔가를 해서 맨날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알지. 아이, 저 거짓말. 여기 붙여있는 것들 많이 봤죠. 공감 가는 것도 있지만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 홍보지. 우리 학교는 취업률이 좋다. 맨날 떠드는데 당연히 취업률 나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왜? 우리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공대 위주 학교예요. 공대 위주 학교가 취업률이 낮으면 그 어떻게 해. 다른 대학교 공대랑 비교해보면 그 우리 좀 좋긴 좋아. 그렇지만 그쪽은 어떻게 돼요? 공대 말고도 많죠. 그렇죠? 종합대학교는. 오히려 우리는 뭐야? 융합시대인데 공대밖에 없어. 맨날 만나는 게 공대들이야. 조금 막 국문과 친구도 만나고 뭐 무슨 사회학과 뭐 철학과 친구도 만나서 무슨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안 돼.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좀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야 돼. 공돌이만 만나죠. 창경이 말고. 그래서 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서 하는 융합학과는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에요. 근데 기술과 기술의 융합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융합학과 안 만들어도 메카트로닉스는 어차피 융합학과예요. 우리가 융합 안 한다고 기계과에서 프로그램 안 할까? 해요, 프로그램. 기계과에서 프로그램 다 해요. 안 하면 못 살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All IP 시대. 이제 인터넷 자체, 인터넷에 쓰는 통신이 TCP/IP죠. 그래서 모든 통신들이 다 그냥 TCP/IP를 쓰게끔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서 뭐 이런 거 연결할 때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있긴 있을 텐데 대부분은 뭘로? 인터넷 통신, TCP/IP로 연결해서 쓸 거예요. 와이어리스. 간혹 블루투스도 쓰고 NFC도 쓰겠지만 주로는 이제 All IP 시대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화, TV 다 뭐예요? IP로 인터넷으로 보죠. 인터넷 TV, 인터넷 폰 쓰는
한 2, 3년 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집에 인터넷 폰 설치하는 게 이상해. 다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고장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지를 안 하고 있어. 해지해야 되는데 귀찮아, 번거로워. 몇 천 원도 안 들어가서 몇 천 원이 아까웠는데 와이프도 신경 안 쓰고 나 신경 안 쓰니까 그 전화하는 게 귀찮아서 약정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약정 끝날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 빼야지, 그 전화하기 없애야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초연결 시대고 융합 시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정보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우리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역기능이 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그거의 순기능도 있지만 항상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역기능을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정보보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아니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이제 정보보호를 이제 업으로 이제 사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역기능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기능 중에 우리가 가장 요즘 심각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정보보호에서는 프라이버시 쪽이에요. 프라이버시. 근데 프라이버시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거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가 문제되냐면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 공격의 파급 효과가 커지고 빠르게 퍼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이 안 되면 이제는 되게 불편해요.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암호기술 쪽으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정보보호 분야를 크게 한 5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만 내가 강의할 거고 나머지는 내가 안 해요. 빨간색도. 그래서 프로그램 보안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하겠죠. 인베디드도 그렇고 일반 PC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다 스마트 기기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에 허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자들은 그 허점을 노려요. 그 허점을 노려서 자기가 취하지 않아야 되는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심심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 보안은 공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부터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스퀘어 프로그래밍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개발자면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짜면 안 되고 아무렇게 짜면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허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 그거 갖고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안 쓰겠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안철수 말고 안철수 연구소, 그리고 이제 백신 업체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뭘 활용해요? 스파이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허점, 뭐 시스템 허점도 활용하는데 소프트웨어 허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점들을 발견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에 이런 허점이 있으니까 보완해라 라고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하죠. 착한 사람들, 늘 나쁜 놈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보보호에서는 쫓기는 관계예요. 근데 늘 누가 앞서가요? 항상 나쁜 놈이 앞서가요. 그러면 좋은 놈이 쫓아가서 얘를 방어해요. 그럼 더 아주 무시무시한 나쁜 놈이 나오고 또 쫓아가고, 이게 정보보호의 서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시스템 보안, 침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침입 자체를 막는 게 있고, 침입이 됐어. 그리고 침입이 됐을 때, 침입을 했을 때 그 침입한 상태에서 뭔가 더 추가적인 해코지 같은 걸 못하게 막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온 애들이 피해를 많이 못 일으키게 하도록 또 하는 게 그건 이제 시스템 보안. 요 안에서 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보안은 주로 흘러다니는 네트워크 패킷을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 쪽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라우터, 뭐 파이어월 이런 거 세팅하고 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 응용 서비스를 보통 이제 다 웹 서비스고 통신을 활용한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통신으로 내가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쓰든 뭐 트위터를 쓰든 뭐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 간에 통신 없이 그냥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게임도 그렇고 뭘 해요. 그러면 그 통신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또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건 뭐 어쩔 때 쓰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해서 페이지를 받아올 때 씁니다. 근데 이 HTTP는 그냥 안전한 애들끼리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공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HTTP 대신에 HTTPS라는 걸 써요. 그러면 그 프로토콜을 메시지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안전하게 어떻게든 보호해가지고 공격자들이 존재를 하더라도 해코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술은 이번 시간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보호는 암호 기술 갖고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고요. 응용 보안 요구사항. 뭐 전자선거, 전자화폐를 만들면 그 화폐가 갖춰야 되는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들은 그냥 단순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되게 안전하게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만족하려면 암호 기술을 쓰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암호 기술이 많이 쓰여요. 프로토콜이 메시지 주고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 주고받는 것을 좀 더 안전하게 주고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에서 필요한 특이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는 거. 언제? 공격자가 있더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공격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렇게 만들지 않고 서로 정직하게 이거 받으면 예를 들면 나는 김상진이다 그러면 너 패스워드 줘. 그럼 내가 패스워드 주면 맞으면 입장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자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내가 김상진으로 했을 때 패스워드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패스워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공격자가 그 패스워드를 얻어낼 수가 있고 얻어내면은 다음에는 내 대신에 누가? 공격자가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보보호 기술은 요거 말고 요즘은 또 좀 컴퓨터 포렌식 쪽이 있고요. 요거는 뭐야? 범죄 수사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자료를 찾는 막 내가 포맷해도 디가우징 하면 안 돼. 디가우징 안 한 상태에서는 막 뭔가 해가지고 흔적을 찾아서 범죄 사실들을 증명하는 게 컴퓨터 포렌식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술로 안 되니까 항상 법률들을 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짓 하면은 뭐예요? 벌 받죠? 벌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정보 기술, 정보 IT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순수히 기술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 그러면 크게 벌금 맞거나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하겠죠. 그 효과는 기술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IT도 그렇지만 특히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법률 같은 게 꼭 같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없으면 뭐 방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분야 중에 요 두 가지 빨갛게 된 거를 이번 학기 제 시간에 다룰 것이고요. 아마 나머지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은 서 교수님 수업에 많이 다뤄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서비스 하면 4대 정보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뭐 3대 정보보호 서비스는 요 인증이 빠지는데 4대 하면 이렇게 돼요. 비밀성, 무결성, 인증, 가용성.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정보보호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늘 빼지 않는 거예요. 아, 정보보호하면은 정보를
볼 사람만 보게 해줘야 되겠다. 바꾸지 못해야 되겠다.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비밀성은 다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비밀들이 있죠. 비밀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는 볼 수 있고 못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밀성. 인터넷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신용카드 정보나 내 패스워드 같은 것은 보여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어야 돼요. 그거는 뭘로만 막을 수 있어요? 암호 기술을 써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내가 은행에 1,000원을 이체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1,000원이 이체돼야 되지. 근데 10,000원이 이체되거나 100원이 이체되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정보가 바뀐 겁니다. 정보를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정보가 바뀌는 거? 못 막아요. 정말 무슨 특별한 매체를 쓰지 않으면 못 막아요. 일반적인 인터넷 매체는 무슨 매체라고 하냐면 공유 매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손 따가지고 이렇게 뭐 컴퓨터 갖다가 무슨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보면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내 데이터도 아니고 다른 사람 데이터도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거 접속할 때는 늘 밑에 요 자물쇠가 딱 돼서 해요. 이 자물쇠가 된 건 뭐예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킷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할 수 있는데 캡처해봤자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를 제공해야 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 SSL, HTTPS 안 쓰잖아? 그 사이트 쓰지 마세요. 그 패스워드, 그 사이트에 쓰는 패스워드는 그냥 세상에 다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 다음 무결성. 무결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은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막을 수는 없는데 뭘 해야 돼? 발견을 해줄 수는 있죠.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 못 바꾸게 막을 수는 없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막아?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누가 접근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0비트를 1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만 알면 돼? 바뀌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못 바꾸게 막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비밀성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장을 해줘야 돼. 나쁜 놈은 절대 못 봐야 돼. 무결성은 나쁜 놈들도 바꿀 수는 있어.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알면 돼요. 바뀌었으면 내가 안 쓰면 돼. 아니면 복구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인증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증이에요. 나 김상진입니다. 뭐 페이스북에 접근하든 뭘 하든 자기 신원을 밝히는 거죠. 이메일 쓸 때 다 그렇게 하죠. 은행 가서도 내 신원 밝히고 그 인증하는 거예요. 가용성. 가용성은 어떤 서비스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암호 기술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용성. 제일 쉬운 방법. 가용성. 서버가 한 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버를 여러 대 두면 돼요. 그래서 얘가 공격받으면 여기서 서비스하게 해준대요. 그거는 암호 기술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응? 가용성.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은행 같은 걸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은행이 3시간 동안 못 쓰게 되잖아요? 고객들 다 딴 데로 갑니다. 딴 은행으로. 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써야 되는데 피해가 무지 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밀성, 무결성 인증은 다 무슨 기술이? 암호 기술이 핵심이에요. 가용성은 암호 기술과 상관없지만. 그래서 암호 기술이 정보 보호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 보호하면 떠올리는 건 해킹, 뭐 침입 탐지 이런 거예요. 그거는 또 암호 기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이 교과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해킹을 어떻게 하지? 저 컴퓨터 어떻게 침입하지? 이런 건 여기서 안 다뤄요. 암호 기술, 암호 기술만 다루고 이 암호 기술은
4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3대 3가지를 보장 아니면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에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암호 알고리즘.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알고리즘이랑 프로토콜의 차이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알고리즘은 혼자 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프로토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요. 2명 이상. 그래서 웹에서 내가 브라우저하고 서버 간에 하는 거는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 혼자 뭘 하면 그건 내가 어떤 알고리즘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 보안 요구사항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도 소개시켜드리고, 이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프로토콜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가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이 수업은 뭐 프로그램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강의와 궁금해서.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필요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저랑 페이스북 친구일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연락하시면 돼요. 카톡이든 SMS든 페이스북 메신저든 뭐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뭔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그렇고, 강의는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그래서 그 EL에 가시면 항상 주차별로 교재랑 PPT가 올라갑니다. 그럼 둘 다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요. 수업 시간에는 제발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뭘 갖고 오세요? PPT는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할 때 거기다가 필기도 좀 하시고 공부하는 척 좀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고요. 평가는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핵심은 저겁니다. 중간기말 잘 보시면 돼요. 출석은 제가 안 부를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강의평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 번도, 나는 매번 들어왔는데 C 주고 매번 빠졌는데 쟤는 A 주고 왜 그러냐, 교수가 뭐 그러냐, 시험 잘 보면 장땡이에요. 이 수업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수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험. 물론 출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너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60명이면 내가 출석을 매번 부르잖아? 그럼 거의 20분 걸려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수업에서는 이거 서명하라고 쪽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반은 대리 서명해요. 다 필요 없어. 들으러 오세요. 그렇다고 유튜브 올리니까 또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시험만 잘 보면 나중에 강의 평가에 그렇게 쓰지 마세요. 출석 점수도 반영 안 하는 못된 교수라고 막. 그럼 총장이 찾아와요. 총장이 이 강의 평가를 저만 보면 좋은데 총장 보지, 교무처장 보지, 학부장 보지, 막 왜 이렇게 강의하냐. 내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을 안 부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죠? 성인 안 되신 분. 투표권자 없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남한테 방해되지 않게. 여기 와서 잠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자세요. 여기 오면 수업을 열심히 들을 생각으로 오시고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는 교재에 보면 그 교재 끝에 챕터별로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주시는데 2장부터 돼 있어요. 0장 1장은 그냥 보시고 2장부터 숙제로 어디다가 EL에다가 그럼 손을 써서는 안 되고 그 아래 한글 같은 걸로 또는 워드로 아무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좀 이해하려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필수니까 다 들었겠죠? 통신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해야 되겠고, 원래 암호 기술은 세세하게는 무슨 학문이 제일 중요할까? 암호 기술은 수학이에요. 네. 정수론 그리고 응용대수 요거를 많이 활용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수학하고 있으면 다 짜증나요. 그래서 수학을 안 해. 수학을 아주 조금만 하고 여기서는 그 위에 있는 얘기만 좀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암호 기술이 재밌고 내가 암호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 또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학부 수준에서는 힘든 게 암호예요. 그래서 암호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 수업 듣고 관심 있으면 이제 암호와 관련된 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학원에 진학해서 거기 가서 많이 수학 많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업에서는 수학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수학 필요한 것까지는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거의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재는. 근데 교재는 제 거 그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회부터 제가 이제 비트코인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해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무슨 논문 써서 땄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자화폐와 관련돼 있어요. 2003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땄는데 비트코인이 논문이 2009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09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봤으면 인지했으면 저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화폐는 어떤 중앙기관이 만들 수밖에 없다. 화폐를 어떤 은행 같은 기관, 정부기관이 승인하지 않고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쓸 거다. 저는 그거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지만 어떻게든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화폐를 연구를 했어요. 아니 바보. 그러니까 정부와 이 암호 세계에는 그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 저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버 펑크라고 해가지고 무정부 막 이런 정부하는 게 뭐 싫어하는 거고 통제가 싫고 그런 것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펑크 이런 운동하고 비트코인이 이게 통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왜? 비트코인은 정부의 간섭 없이 이제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왜? 지금은 돈은 누가 발행해? 정부가 발행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그리고 저걸 좀만 일찍 알았으면 제가 논문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아서 지금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많이 이해했는데 비트코인의 후속인 이더리움 들어봤어요? 얘가 좀 다르는데 걔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내 말 듣고 가서 이더리움 사지 마.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암호 기술로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교과목 소개는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딴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다 해봤죠? 우리 축구 시합할 때 맨 처음에 동전 던지기 해요. 그래서 동수, 너 먼저 찰래, 나 먼저 찰래, 위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동전 던질 때 그 던지는 사람하고 맞히는 사람하고 다 뭘 해요? 그 던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던지지 않나? 펼쳐졌는데 앞면인데 뒷면이라고 하지 않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를 컴퓨터로 연결돼 여기서 저랑 미국에 있는 누군가랑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던졌어요. 여기 피터가 맞히는 거야. 제가 앞면이래. 그럼 나는 보니까 앞면이야. 그럼 뒷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암호 기술을 쓰면 동전 던지기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원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신뢰를 못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금전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왜? 암호 기술을 뭔가 써가지고 서로 신뢰를 하지 않아도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암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격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함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 매직 펑션이라고 했는데 마술 함수도 아니에요. 우리 정보보호에서 늘 쓰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어떤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수학이라고 막 우기지 마세요. 수학. 그래서 x가 있어요. 정수 x가. 그러면 이 함수는 fx 값을 계산해줘요. 쉽게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fx를 알면 그것의 원래 x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되게 그 공학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써야 돼요. 별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건 뭘까? 저걸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컴퓨터를 갖춰놔도 몇 년 걸린다? 한 1000년 걸려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한 거하고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암호에서 쓰는 건 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x와 y가 다른데 fx와 fy가 같은 쌍을 또 찾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원격에서 동전 던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앨리스가 동전 던지는 사람이고 밥이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앨리스는 매우 큰 정수 x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fx를 계산한 다음에 fx 값을 밥한테 줘요. 그럼 밥은 fx를 보죠. 그럼 이 밥은 fx로부터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특성 1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밥은 이 x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히는 거예요.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히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죠. 동전 던지기만 앞면 되면 50%야.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갖고 우기지 말고. 그래서 50%예요. 똑같죠? 50%예요. 그럼 에이스는 얘가 짝수다, 홀수다 그러면 실제 x를 줍니다. 그럼 x가 홀수, 내가 밥이 홀수라고 그랬는데 x가 홀수면 누가 이긴 거예요? 밥이 이긴 거죠. 근데 밥이 홀수라고 그랬는데 x가 짝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앨리스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밥은 어떻게 부정을, 그러니까 얘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fx로부터 뭘 계산 못해요? x를 계산 못한다는 거죠. 특성일 때문에. 그러면 앨리스는 왜 부정을 못하냐? 어떻게 하면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앨리스는 특성 2를 깰 수 있으면 부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x, y를 구하는데 fx와 fy가 같아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예요. 그러면 제가 짝수라고 그러면 홀수인 걸 주고, 그래도 그 값으로 f를 구하면 똑같겠죠. 어? 거꾸로 제가 짝수라고 그러면 홀수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특성 때문에 누가 부정을 못해요? 앨리스가. 첫 번째 때문에 다. 그럼 요걸 이용하면 원격에서 동전 던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함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목 속에도 내가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매우 큰 정수라고 그랬어요. 매우 큰 정수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될까? 정수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1에서 100까지만 찾는다고. 1에서 100에서 하나 고른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죠. 답이 1에서 100부터 다 해보는 거예요. 매우 큰 정수라고 한다는 것은 얘가 다 해보고 1부터 가능한 모든 수까지 다 해가지고 x를 찾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우 큰 정수라는 것도 그냥 내가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매우 큰 정수. 그러니까 정수가 작다. 1에서 10, 10개 지수다. 그럼 컴퓨터로 함수를 10번 구하면 어떤 거를 앨리스가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 금방이야, 그거는. 여러분 핸드폰 갖고도 금방 돼요. 근데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수를 다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거 찾는데 100년 걸리고 막 100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년 뒤에 대답하면 아무 의미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암호 기술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 속에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암호 기술은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기술인데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함수 자체를 만드는 거. 저도 함수는 안 만들어요. 뭘 하냐? 수학가들은 저 함수들을 만들어요. 컴퓨터 공학도는 뭘 하냐? 저 만들어진 함수 갖고 응용을 만들어요. 응용. 그래서 저도 응용을 만드는 거예요. 전자화폐로 응용을 만드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함수들,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컴퓨터 공학도들이 많이 못 만들어요. 네. 컴퓨터 공학도들은 그만큼 천재는 아니에요. 수학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그